저희가 900만 원씩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로 또 148만 원을 받는데 이제 20년간 납입을 한다 치면은 1억 8천을 원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1억 8천. 연평균 수익률 10%씩 오른다 했을 때 무려 5억 7,4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연간 이제 세액공제 받았던 148만 원을 재투자했다. 그러면은 무려 제 적립금이 총 6억 6,800만 원으로 그 차이가 거의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세제 혜택만 잘 이용해도 연 2%포인트 가까운 수익률 상승이 있어서 무조건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 많은 계좌들을 바꿨거든요. 와,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넣고 있는 연금 계좌의 수익을 꼭 챙겨봐라. 그러면 저 안원영 변호사님은 네. 이 리밸런싱에 대해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아니면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제가 30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ETF 구독자, 우리 아는 형 구독자분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저도 사실 연금 계좌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S&P 500이랑 나스닥 100 당연히 이렇게 모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자 이제 AI 뭐 전력 인프라, 뭐 저희 다 아는 미국 반도체, 뭐 그리고 빅테크 관련 ETF로 이제 리밸런싱을 저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개별주로서 이렇게 종목을 투자한다는 게 저도 우리 김 대표님 말씀대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우리가 20년 역사에서 살펴보면은 이 20개 순위에 남아있는 기업이 10%, 뭐 20%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은 지금 내가 고른 종목이 20년 뒤에는 남아있지 않은 확률이 90%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10%의 확률에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패시브 ETF라고 불리는 우리 S&P 500은 제가 사놨지만 500개의 기업이 자연스럽게 계속 수정이 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에 맞게. 그렇다면 내가 20년 뒤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매년 어떻게 보면 지수가 스스로 패시브하게 수정을 해주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대신 해준다. 알아서 해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연금 쪽만큼은 아무래도 S&P 500이나 이런 패시브한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지수보다는 글로벌한 지수가 좀 더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연금을 제가 또 그렇게 표현한 거나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차익에 대해서 원래 과세가 비과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금 계좌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방금 해외 ETF를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제 국내 코스피 200이라던가 국내 관련된 반도체 ETF는 또 국내 일반 계좌로 하더라도 매매 차익에서 과세가 없다 보니까 저는 양쪽 다 이제 계좌를 나눠서 모아가는 거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무적인 부분에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문인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서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뿌듯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세액공제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노후 생활비 월 336만 원. 이게 이제 내가 65세가 됐을 때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아까 우리 그 30만 원씩 납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금 계좌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우리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워서 해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해보면요. 저희가 900만 원 전체 납입을 했을 때 저희가 예상되는 세액공제 최대 한도가 약 148만 원입니다. 연간.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납입을 해갈 때 이제 20년간 납입을 한다 치면은 저희가 900만 원씩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로 또 148만 원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S&P 500에 대한 연평균 이제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 10%를 가정하고 이제 한번 제가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0년 동안 저희가 납입을 하면은 900만 원씩 20년이라서 1억 8천을 원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1억 8천. 이것도 매달로 가정을 했습니다. 매월 75만 원씩. 사실 연금 계좌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에서 조금은 안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더더욱 저는 적립식이 연금 계좌라는 성격에 맞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20년 뒤 예상되는 총세액 연평균 수익률 10%씩 오른다 했을 때 무려 5억 7,400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 네, 납입한 금액은 1억 8천이지만 근데 거기다가 제가 연간 이제 세액공제 받았던 148만 원을 재투자했다. 그러면은 무려 제 적립금이 총 6억 6,800만 원으로 그 차이가 거의 9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복리 효과에 따른 효과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제가 6억 6,800만 원 연금 계좌에 넣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제가 인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20년을 가정한 이유는
40살인 이제 제가 내년부터 만약에 했다 치고 네. 60살에 출금을 한다 생각을 하려고 60세부터? 네, 그래서 제가 20년을 가정해봤습니다. 네. 20년간 열심히 넣었다. 그럼 60세부터 이제 출금을 하려고 할 때 네. 이제 저희 말씀하신 336만 원씩 출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 계좌는 언제 다 떨어지는가? 그렇죠. 이게 6억 6천일 때. 네, 맞아요. 몇 년 써요? 30년이에요. 아, 그럼 90세까지 써요? 네, 90세까지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사실은 기대 수익률을 또 인출하는 과정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잖아요. 제 그렇죠, 자산이 그렇죠, 그렇죠. 5%씩만 상승한다고 치면은 사실은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가만히 있지 않잖아. 또 이자가 네, 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다 빼는 게 아니니까 한꺼번에. 물론 지금 생각한 336만 원과 20년 뒤에 336만 원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 상승률 연간 2.5%를 가정한다 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6억 원이 같은 6억 원이 아니라 실질 구매력은 현재 가치로는 3억 6천만 원 정도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6억이라고 표현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좀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저희가 또 고려할 거는 납입액이 반드시 900만 원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소득이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 금액, 납입 금액도 늘어난다고 고려한다면 실제로 제가 물가 상승률만큼 이상의 연봉 상승과 함께 투자금을 늘려간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방금 계산했던 그 물질적인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네요. 지금 네. 구체적으로 아주 숫자를 얘기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굴리든 저렇게 모으든 지금 계좌 하나에 5억, 6억 정도에 되는 돈이 모이잖아요. 네.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5억이 모였어. 5억이 모였는데 내 투자 수익률이 10%야. 라고 하면 5천만 원씩 나오는 거잖아요. 네. 심플하게. 예. 그러면 5천만 원을 그냥 나눠 쓰면 돼요. 거기에 국민연금 따로 있죠. 지금 계좌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계좌 하나만. 근데 연금저축 말고 IRP도 하고 두 개 하면 5천만 원이 아니라 연 1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서 준비해서 이게 쌓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연말정산 받는 이제 148만 원 때문에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연금저축보험 하시고 저도 은행 다닐 때 16년 동안 연금저축보험에 넣어놨어요. 몰랐어요, 이런 걸. 그래서 2018년에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고 뭐 그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연금저축 보험을 그냥 놔두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굉장히 큰 자금이 모이거든요. 근데 계좌 하나에. 노후자금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국민연금도 있고 다른 계좌도 있고. 그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시간, 투자 기간, 그리고 투자 수익률. 적정한 수익률. 수백 %는 어차피 못하지만 그렇죠. 네,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알뜰하게 챙기시는데 그냥 20대 분들한테는 제가 강의하면서 그 돈으로 휴대폰도 바꾸고 여행도 가고 가방도 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40대, 50대는 쓰면 안 돼요. 저는 못 놀아요? 네,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재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재투자하셔가지고. 예. 어쩔 수 없지 뭐 인생을 썼으니까. 네, 그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커버하시려면 재투자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굴리셔야 이제 든든한 평생 월급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재투자의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좀 여쭤볼게요. 세 분이 실제로 보셨거나 상담하신 사례 중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연금 운용의 최악의 실수 하나씩만 좀 공유해 주실래요? 최악의 실수는 접니다, 저. 예. 과거에 저. 자기 얘기. 예. 예. 그 제가 가장 부끄러운 사례의 주인공인데 제가 2002년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연금저축보험에 그냥 넣었어요. 전혀 이 세금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계속 넣고 있다가 2018년에 연금과 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와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16년 넘게 넣었던 이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고 그래서 수익률도 당연히 챙겼지만 이 세액공제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계좌들을 바꿨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넣고 있는 연금 계좌의 수익을 꼭 챙겨봐라. 이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16년 동안 이거 넣은 걸 모르실 때는 네. 전문가가 아니셨던 거예요? 그때는 ETF를 이용해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했어.
그거를 강의를 했고. 근데 그때 2018년에 이 연금이나 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는 네. 제 책의 모토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예 그냥 달라진 거네. 이게 수익률 1% 올리기 진짜 어렵거든요. 투자 전략을 아무리 공부해도. 네. 근데 세제 혜택만 잘 이용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2%포인트 가까운 수익률 상승이 있어서 무조건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 요거를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살아있는 간증이네요. 네, 간증. 아니, 본인이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 힘 있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우리 육본부장님은요. 최근에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인 건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미국 시장부터 그렇고 다 좋았지 않습니까? 워낙 좋았고 이제 작년부터는 국내 시장마저도 굉장히 좋은 활황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이후부터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금 계좌의 관리를 자꾸 이제 매매 관점으로 이제 왜냐면 사면 오르니까 막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좀 주변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매 일반 계좌에서의 매매도 좋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호흡이 다르니까요. 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거와 내가 일반 계좌에서 자산을 증식하는 거에 대한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호흡 측면에서 사고 팔았다를 연금 계좌에서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사실 이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연금을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그냥 사례보다는 바람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성이네요. 연금 계좌만큼은 뭐 거래 수수료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호흡 좀 길게 장기적으로 봐라. 왜냐면은 연금 목적이 내가 은퇴한 이후의 삶을 위한 거니까.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안 변호사님은. 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30, 40대 나이대의 가장 고민은 야 이거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또 집을 살 때 출금이 안 되거나 세금 나오는데 어차피 의미 없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끊이지 않는 논쟁이거든요. 하지만 제 의견은 조금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집을 사기 위해서 거액의 돈이 들어갈 거니까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집을 과연 몇 프로가 사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돼요. 30, 40대가 과연 집을 언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자금에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또 저희가 활용을 하니까 저는 그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출금을 할 때 저희가 물론 16.5%라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과세 이연과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추가 투자를 해서 오히려 그게 수익이 났다면 저는 그 복리를 누렸다면 16.5%의 세금을 내지만 아깝지 않다라는 입장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는 그래도 일정 금액이라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재테크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액공제를 연간 900만 원씩 이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축하는 습관과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게 또 수익률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3040에게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출금을 하게 될 때 이제 부득이한 사유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고 출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16.5%의 세금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자율이 제가 볼 때는 16.5%보다는 낮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이자를 내고서 일단 일시적으로 주택 구입이라던가 큰 금액이 나갈 때 인출을 실제로 안 하고 대출로서 담보대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세금에 대한 그 공제를 활용하면서 이 연금 계좌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가 젊은 나이잖아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40이면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연금 자산을 불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제 어디에 얼마부터 채우는 게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세삼총사를 활용해서 연금 자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불려 나가기 위해서 639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369가 아니고 639예요? 예, 639예요. 첫 번째 연금 저축 계좌에 연간 600만 원 우선 납입. 네, 왜냐하면 연금 저축이 IRP보다 계좌 관리 수수료 같은 것도 없고 주식형 ETF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운용 자율성도 훨씬 높고 중도 인출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63, 두 번째 3은 IRP에 300을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금저축 600, IRP 300 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이 한도를 채우시면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148만 5천 원까지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더 있으시면
639에 9, 900만 원을 다시 개인 연금 저축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추가분은 세액공제는 못 받더라도 운용 수익에 대해서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639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 그러니까 모아놨던 뭐 예금이라든지 그냥 증권사 CMA에 있던 자금들은 ISA에 2천만 원, 최대 1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해서 납입해서 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만 원 단위로 얘기했지만 뭐 본인들이 비율로 따지면은 2대 1대 3이네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ISA의 만기 3년이 지나면 이 ISA에 모인 자금을 개인연금 계좌로 넣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연금의 장점이 되게 많은데 좋은 건 항상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간 1,800까지밖에 못 넣거든요. 근데 그 한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ISA.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유자금을 더 넣었다가 이걸 연금에 다시 넣는 거죠. 이거 못 꺼내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 꺼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택자금, 결혼자금도 꼭 이 연금계좌 이용해서 모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여쭤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당장 뭐부터 살까요? 자, 지금 저 같은 50대가 지금 주식형 ETF에 몰빵 해도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또 그것도 나이 탓인가요? 아니요. 나이보다도 이 변동성을 견디기가 진짜 어렵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그냥 장기 투자하면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더라도 실제로 계좌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이 올인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은퇴한 직후에 수익률이 나쁘면 노후 자금이 훨씬 빨리 고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자산에 올인하는 건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작년, 재작년에는 또 금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금에 올인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뭔가 캥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다 걸리네,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이 뭐가 좋대. 그럼 거기에 다 넣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산 배분 포트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내주는 이 공격수, 주식의 50%. 50%. 그다음에 수비수로 국채의 30% 그리고 주식과 국채가 다 빠지는 그런 시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머지 20%는 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은 같고요. 이제 40대나 50대라고 했을 때 거의 이제 자산 축적의 정점의 시기에 와 있는 형태이고 은퇴 준비의 반환점을 이제 돌았잖아요. 이제 50대의 경우에. 그래서 한 10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 더 추적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확실히 그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자산의 관리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즈 미국 S&P 500에 약 40%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국내에 이제 투자하는 국내 배당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라이즈 대형 고배당 10TR. TR이라는 부분이 붙어 있는데 그 제가 아까 강조했었던 그 재투자를 저조를 해주는 그러한 ETF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ETF의 약 20% 정도. 그리고 이제는 좀 약간 안전자산과 혼합을 고려해야 되는 그 부분일 것 같고요. 나머지가 40% 정도는 단기채 채권에 약 20% 투자하는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형태의 ETF에 약 20%를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선택의 여지일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더 성과를 좀 내겠어라고 하면 혼합형 형태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50 이러한 형태의 20%를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축적이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겠어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ETF나 이런 걸로 자산을 다변화하는 그러한 형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금을 이제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분도 있고, 뭐, 끝까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성향 차이가 있잖아요. 50대 기준으로, 안 변호사님은 어디까지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30대이긴 하지만 제가 투자를 해보면서 이제 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보니까 오를 때도 고민이고요. 떨어질 때도 내가 더 사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제가 볼 때 확신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오를 때 이 정도면 또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팔아야겠다. 차익을 일부 실현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냥 계속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해서 놔뒀더니 이렇게 뭐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관세 이슈로 조정장을 이렇게 한번 겪어보면서 아 오를 때 한 번씩 일부라도 차익을 실현해서 아까 본부장님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고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면서 다들 이렇게 우상향, 절대적인 우상향은 없다라는 거를 자기가 한 10,000원만 넣어봐도 경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보면서 적당히 올랐을 때는 차익도 한 번씩 실현하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30, 40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이제 투자 수익을 높은 쪽을 다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직은 이제 혹시 실패해도 네.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ETF 아는형에서도 보면은 그 ETF 매수 이런 순위 보면 항상 레버리지들이 항상 순위권에 올라가 있거든요. 2배, 3배 레버리지가 올라가 있는 게 결국에는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30, 40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어쩌면 안정적인 배당이나 채권이나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좀 높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지금 또 돌려서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안 변호사님은 본인은 공격적인데 나는 수비적으로 해라. 아, 그렇죠. 아나운서님은 좀 수비적으로 이게 결론이잖아요, 지금. 안정적으로 하십시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실패해도 사실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지금 실패해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람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요 본인의 객관화를 좀 철저하게 해봐라. 그 얘기를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나이가 많으면 네. 실패 시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논리가 주식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논리가 맞아요. 왜냐면 주식이 너무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논리가 맞는데 자산을 배분했다면 주식이 망가졌을 때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이 망가졌을 때 달러가 올라가고 금이 그러네. 올라가고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국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국채 ETF가 가격이 이런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주식을 그냥 사면 돼요. 밸런스가 맞는 거네요. 네.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50대, 저도 50대지만 50대면 당연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오히려? 투자란 주식 100%가 아니고 네. 네, 주식 50%. 나머지는 채권.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 얘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80, 90에까지 살아야 되는데 투자 기간이 40년이 남았잖아요. 너무 아깝죠. 자산을 굉장히 많이 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뭐 증여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다가 그냥 내가 죽으면 다 걔 거잖아요. 애들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갖고 40년 동안 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나쁜 건 예금 100%, 주식 100%가 제일 나쁘고 예. 그 중간 어딘가인데 그 중간 어딘가에 대해서 저는 뭐 주식, 채권, 금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거기에 현금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정성을 높이려면 현금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을 잘못한 게 65세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다만 먹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김 대표님은 그게 아니다. 자산이 지금 있는 거를 또 안전자산으로 활용을 해라. 당연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여기 너무 그러면 명확한 사례가 네. 워렌 버핏이잖아요. 워렌 그러네. 버핏이 자산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들잖아요. 그분 나이 엄청 많잖아요. 94세인데 네. 그분 자산의 90%가 65세 이후에 쌓인 거예요. 아 희망적이다. 네. 난 아직 충분히 10년이나 가능합니다. 남았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20, 30대 시청자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직 뭐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라고 생각해도 쉽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20, 30대 때는 아예 이런 쪽 생각을 못 했어요. 왜 30대가 연금을 지금 당장 right now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강조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50대세요. 50대 초반, 중반, 그 다음에 명예퇴직 하신 분들.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네, 너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은데 그분들이 저랑 이제 상담하고 나면 딱 하시는 얘기 그거예요. 아, 이걸 좀만 일찍 알았으면 너무 좋았겠다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시간이 무기거든요. 시간이 깡패에 투자에서는. 시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찍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찍 시작하려니까 잘 모르겠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라는 이 정부가 주는 혜택 그거 챙겨 먹으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액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원금이 1억인데 수익률 10%면 1,000만 원이거든요. 원금이 5억이면 5천만 원이에요. 그게 내 연금 계좌에서 계속 굴러가는 경험을 딱 해보면 은퇴가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럼 회사 다니는 것도 굉장히 편해져요.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하셔라. 제발 좀 하셔라.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0대들. 소액이지만 내가 매일 뭐 매월 이렇게 적립을 한다는 개념, 내가 커피 좀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넘긴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냥 월 10만 원씩이라도 10만 원. 예, 10만 원씩이라도 현재 뭐 나와 있는 그냥 미국 테크를 다룬 뭐 나스닥 100 뭐 이런 ETF를 그냥 꾸준히 사는 겁니다. 사실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깡패처럼 계속 한 5년 샀는데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한 5년 정도 후에는 아무리 사이클을 지난다고 해도 성과가 나 있는 걸 보고요. 그걸 보는 순간 본인이 이제 그 계좌에 찍힌 성과를 보는 순간 분명 더 큰 금액으로 연금을 빨리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딱 제시해 주셨어요. 월 10만 원씩 뭐 S&P라든지 요즘 자동 매수도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옆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도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10만 원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년만 해봐라. 이렇게 지금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노후 자산을 묶어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원금 보장에 착시해서 하루빨리 벗어나라. 네. 그리고 노후 자금을 담아두는 그릇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연금저축, IRP, ISA 꼭 개설하셔가지고 운용하시면 좋고, 예금이나 주식 100%보다는 자산 배분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갖춰가시고, 마지막으로 완벽한 타이밍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맞이하는 절벽은 투자했을 때 떨어지는 낙하하는 그래프보다 더 깊고 어두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노후에 쓸 수 있는 연금을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투자를 시작하고 잘 자산 배분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는 거, 그거부터 준비를 하시면 사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3040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근로자들이 세금을 다 이제 연말정산도 해보시고 하지만 실제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들 아시는 게 뭐 신용카드 공제, 네. 뭐 그것 때문에 카드를 더 쓴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거 효과 진짜 적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연금계좌 관련된 세액공제가 제가 생각할 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챙겨 먹어야 하는 우리나라 세제상 가장 큰 혜택이고, 세액공제와 더불어 과세 이연은 사실은 세금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대원칙에서 아주 예외적인 거고, 그건 국가가 각자가 연금을 노후를 대비하라라는 그 길을 터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맞게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실제 10만 원씩 제가 S&P를 이렇게 매달 사보니까 이제 뭘 쇼핑을 하려고 가도 10만 원짜리 옷을 사려다가 잠깐만 이거 S&P 차라리 4주 사면은 5주 사면은 이거 차라리 한 2년 뒤 5년 뒤에 이 10만 원이 30만 원 50만 원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그 셔츠를 구매를 내려놓게 됩니다. 아, 돈 씀씀이도.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기르는 습관을 기른다는 점에서 저는 모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격차는 5년 뒤, 10년 뒤에는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도 그렇고 더더욱 벌어지기 때문에 2030은 무조건 미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연금술사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여러분들의 연금 계좌를 풍성하게 또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